제목이 크게 정치 담론이어서 제가 짜본 그 제목은 지형과 계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표문을 읽는 거는 좀 재미가 없고요. 또 이게 제가 얼추 보니까 학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표 요지를 아주 좀 명료하게 이렇게 좀 요약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계보나 유형을 짜는 일은 일종의 그 범주를 만드는 일이어서 여기 학생들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범주, 이른바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범주를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규정해 가면 갈수록 그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예외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디도 들어갈 수 없는 개별자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개별적 예외자들을 전부 포섭해서 모든 현상을 다 포괄하려고 하면은 그 범주 자체가 너무 느슨하고 이른바 카테고리 리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범주 없음이 생겨버려서 불가피하게 그 선명함과 포괄성의 중간쯤에서 절충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식성이 생기고 그리고 어디도 해당이 안 되는 선명한 이 개별자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유형을 이렇게 짜면 짤수록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도식적이라고 욕을 먹고, 그다음에 계보를 이렇게 이렇다 말하면은 뭐 설명은 뭐 선명하지만 이게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자충수에 빠지게 해도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제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놓은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한국 현대시 20세기 시를 설명하는데 이 계보라는 말을 들고 나오면은 일종의 뭐 지형은 이제 수평적인 성향 분류고요. 계보는 아무래도 수직적인 흐름에서의 연속성일 텐데 계보를 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인적 연속성 혹은 영향관계, 수수관계를 통해서 계보를 짜는 방식입니다. 아주 성글고 좀 엉성하지만 이를테면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 마르지 않는, 탕진되지 않는 샘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후배 시인들이 그분들을 참조하고 또 심지어는 모방하고 선망하면서 또 일부는 넘어서고 그러면서 그 계보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속 계보를 가장 많이 거느린 시인은 제가 보기에는 한 5명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지용 계보가 있고요. 백석 계보가 있고 서정주 계보가 있고요. 이상 계보가 있습니다. 이 네 분은 뭐 제가 아니라도 다 공감하실 것 같고요. 또 한 분이 이제 해방 후에 김수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수영은 자체 계보인지 아니면 이분이 이상의 파생 계보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김소월이나 윤동주는 계보가 없느냐?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주 간헐적으로 단속적으로 있지 일정하게 시사적 흐름을 가지고 윤동주적인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거나 김소월적인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 두 분은 뭐 만해 한용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로 완결된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흉내내면 바로 촌스러워집니다. 바로 들키고 이거 뭐 윤동주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앞에 말씀드린 이 5분은 흉내내고 모방해도 변형의 그 폭이 아주 커요. 그래서 영향받은 건 분명하나 표절이나 모방에서는 뭐 너끈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탕진되지 않는 셈이죠. 그렇다고 이 규정이 이 5 시인이 소월이나 윤동주보다 훌륭한 시인이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오셨네.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그 이제 집단의 계보를 짜는 방식입니다. 뭐 일제강점기에 카프가 조선문학과 동맹으로 이어져서 우리 아주 권위주의 시대의 민족문학 작가회의나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다든가 아니면 시문학의 계보가 문장으로 이어져서 해방 이후에 또 어떤 잡지가 그 속성을 잇는다든가 하는 인적 결속체들이 뭐 이렇게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도 어떤 연속성을 형성할 때 보통 우리가 그런 지도를 그릴 수 있죠. 근데 오늘은 그런 지도 그리기, 이른바 매핑이 다 가능하지만 한국 현대시를 설명할 때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한국 시의 주류 형식인 교과서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실려 있는 순수 서정시 계열입니다. 그 계열은 제 원고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문학의 자율성을 옹호하고 시는 언어예술이지 정치나 사회에 개입하는 걸 최소한도로 억제해야 예술성을 확보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의 맹주는 박용철이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사적인 실증으로는 김영랑이나 뭐 박용철 스스로도 그랬고 아니면 박목월이나 이런 분들을 연상하시면은 그 순수서정시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고 있고 지금도 뭐 압도적인 다수는 가을이 되면 낙엽을 노래하고 봄이 오면 꽃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의 사회 현실로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욕망이나 상실감에 대해서 노래하는 형식을 순수서정시라고 하고 그것이 한국 20세기의 주류 형식임은 우리가 두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계보가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불리는 사회 참여 혹은 뭐 경향시의 이렇게 별칭이라고도 불렸고요. 이건 뭐 아시다시피 시적 주체가 곧바로 윤리적 주체로 등치되면서 사회 현실에 직접적인 목소리를 개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저항시라고도 불리는 일군의 경향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4.19 직후에 신동문이나 신동엽이나 김수영이 육성 그대로 표현했던 일군의 참여시, 그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이른바 민중적 서정시로 포괄할 수 있는 신경림, 고은, 조태일, 정희성, 문병란, 이성부 이런 분들의 시가 아마 그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계보로 이어질 겁니다. 물론 시를 리얼리즘이라고 명명하는 게 생성적이냐 아니면 소설의 개념을 지나치게 서정 장르에 이월시켜서 갖다 붙이는 거냐 하는 것은 또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리얼리즘이란 말이 좀 불편하면 사회 혹은 정치적 개입의 목소리의 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당연히 언어예술의 어떤 한 극점을 취해서 언어를 실험하고 형식을 변형시키는 모더니즘의 계보입니다. 모더니즘의 원초적 형태는 이미지즘입니다. 우리의 그 모더니즘의 맹주였던 김기림이라는 분이 정지용을 설명하는 아티클에서 최초의 모더니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최초의 모더니스트다 정지용은.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다른 아티클에서 이상을 표현할 때 이 최후의 모더니스트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때 최초와 최후는 시기적으로 first와 last라는 뜻도 있지만 물론 저기 정지용이 선배고 이상이 후배니까 하지만 김기림의 속뜻은 이게 초기와 후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초성과 궁극성을 말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시작은 이미지즘이 맞고 가장 원초적 형태는 그 다음에 모더니즘의 가장 궁극적 형태는 아방가르트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초적 형태의 모더니스트로 우리가 잘 아는 분은 뭐 김광균이나 장만영이나 이런 이게 어떤 모사에 가까운 이미지스트를 말하고요. 우리 이제 모더니즘의 극단에는 오장환이나 이상처럼 리얼리즘과 다른 형태로 사회에 개입하면서 이 자의식도 드러내고 또 이렇게 일종의 문학 형태적 실험을 하는 그런 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칠게 도해하면 순수서정, 리얼리즘, 모더니즘 좀 풀어헤치면 인간의 고백적 정조를 원초적으로 하는 시, 목소리, 그다음에 사회적 개입을 목소리로 하는 시, 그다음에 언어 자체에 주목하고 그것을 자의식을 드러내는 시 이렇게 세 계보가 흘러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사의 지형이 언제 그런 게 생성되고 단절됐는가를 주목하는 게 제 이 회반기 논입니다. 이 일제강점기는 설명하기가 용이합니다. 뭐 주지의 논쟁이라는 것도 있었고 논객들도 확실했어요. 순수서정의 논객이 박용철이고 리얼리즘의 논객이 임화고 그다음에 이 모더니스트의 논객이 바로 김기림이었죠. 이 세 분이 논쟁에 참여한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문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들이 막강했고 그 셋이 이렇게 우리가 정립한다 그러죠. 소점자를 써서 셋이서 이렇게 아주 팽팽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면서 등가적인 여기서 등가라는 건 뭐 가치가 같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세력적으로 등량적인
논쟁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문단은 급속하게 재편되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이제 일제 말기라고 하는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하고 매체적인 변화, 그다음에 이제 그 구성원들끼리의 제국주의에 대한 여러 반응의 형태대로 사람들이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일 협력군이 생기고 대일 저항군이 생기고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글쓰기 형태가 생기고 아예 절필군이 생기고 이러면서 인적 재구성이 일어나면서 그 기간이 우리는 짧게 보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아주 긴, 짧게는 4년, 길게는 한 6, 7년 정도의 일제 말기라는 게 형성됩니다. 지금 6, 7년도 길지만 그때 6, 7년은 정말 길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릴 시간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라고 하는 이 이른바 함석헌 선생이 도적처럼 왔다고 성경적 비유를 빌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일제강점기 때 은폐되고 내장되었던 그 이전의 김기림적인 요소, 박용철적인 요소, 임화적인 요소가 다시 분출합니다. 잠복해 있었을 뿐 사라진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건 우리가 알다시피 임화입니다. 임화라는 분이 문단의 3대 미남으로 알려진 분인데요. 저보고 물어봐요. 나머지 둘은 누구냐고. 그래서 하나는 백석이라고 그러면 또 물어봐요. 나머지 하나는 누구냐고. 그래서 그럼 그건 잘 모르겠다고 제가 얘기하죠. 그런데 임화라는 분이 조선문학건설본부라는 걸 8월 16일 해방 다음 날 간판 내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이제 1차 월북자들을 뺀 상태에서의 좌우 통합 논의를 이끄는 조선문학건설본부라는 것을 조직해서 실제로 분단 이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지만 분단 이전에 이른바 이 진보적인 혹은 좌적인 이런 문학운동을 선도하죠. 물론 잘 읽어보시면 임화는 극좌적인 인물은 아니고 좌에 기반을 두고 이 문단을 통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아시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로 치면 이분이 1908년생이니까 해방될 때의 나이를 추산해 보면 38살입니다. 38살. 요즘 38살 청년이지만 죄송합니다. 청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청년이지만 그 당시 38살은요 피로에 지친 중년입니다. 외관도 그렇고요, 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카프레 혹은 현해탄 쓰던 시절의 젊은 자신의 분신을 발견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5명이 내는 시집에서의 그 5분인데 전위 시인집이라는 시집을 내는 5명의 시인입니다. 김광현, 박산훈, 이병철, 유진호, 김상훈, 이 5분이에요. 이 5분이 전위 시인집을 1946년에 노농사라는 출판사에서 냅니다. 노농은 노동자와 농민의 축약어죠. 거기서 낸 건 임화는 이제 기시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가 15년 전에 낸 카프 시인집을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카프 시인집은 1931년에 집단사라는 곳에서 임화, 권한, 안막, 박세영, 김창술 이렇게 5명이 낸 겁니다. 5명이 낸 것도 똑같고 카프 시인집, 전위 시인집의 제호도 유사하며 형태도 배열 형태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전위 시인집을 낸 그 5사람이 카프 시인집을 보고 편제를 한 거죠. 근데 임화는 거꾸로 전위 시인집을 보고 15년 전에 자신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피로감 짙은 목소리로 자신이 구세대임을 고백해가는 산문을 씁니다. 그 전위 시인집에 잠깐만요. 제가 서문 발문을까? 발문은 오정환이 썼고 서문은 김기림이 썼고 이 책에 대한 이제 평문은 임화가 씁니다. 그러니까 구 농객들이 다 후배들의 등장을 상창과 기대로 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5명은, 이 전위 시인 5명은 월북을 하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해서 분단 이후에 대한민국, 즉 남한 사회에 남지 못합니다. 단 한 명도. 그래서 전위 시인집은 카프 시인집의 5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문학사에서 지워지죠.
저쪽 5명, 이쪽 5명, 구세대 5명, 신세대 5명이 일체 한국문학사에 등재되지 못하고 사라져갑니다. 이 전통은 아시다시피 50년대, 60년대에 완벽하게 잠복해 있다가 70년대 유신, 전태일 사건 이후에 일부 개별적인 목소리를 발화하다가 80년대 이후 집중적인 집체성을 이루면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앤솔로지나 교과서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실리는 건 불가능했고 90년대 후반쯤에 이제 고은이나 신경림 등이 교과서에 이제 등재됨으로써 이제 제도권 안으로 그 성향이 이입되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런 시 경향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시의 본도를 왜곡했다. 시가 지나치게 정치 개입성을 드러내면서 예술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거꾸로 변호하자면 시와 정치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유에서 시성과 정치성을 나누는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에서 정치성이 과도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시의 여러 인식적 속성상 자가당착적 논리라고 당연히 역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시에서 정치성의 과잉 문제를 삼는 것은 이 척박한 한국 시의 정치성을 생각하면은 거꾸로 좀 오히려 장려해야 될 이 균형의 사고의 그런 어떤 속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더니즘인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모더니스트들은 해방 전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미지즘부터 아방가르드까지 공존했습니다. 그러다 이들의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단독 정부 수립 직후에 나왔던 5명, 꼭 5명이에요. 5명이 또 신시론이라는 동인을 구성해서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는 2집을 내고 1집은 신시론 동인에서 아예 46년에 내고요. 이 책은 중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엄동섭 박사가 전문을 공개해서 지금 도서로 나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부할 때만 해도 신시론 동인의 실체는 알았지만 1집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2집만 알았어요. 2집이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에요. 그리고 2집 내고 이분들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서 후반기를 다시 조직해요. 후반기에 동인의 이 5명 중에 참여하는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박인환과 김경린이고 이 신시론에만 활약하다가 월북을 한 사람이 3분이 있습니다. 김경희, 김병욱, 임호건. 이 3사람들은 중도 좌파들이에요. 아니면 좌거나. 근데 박인환, 김경린하고 같이 모더니즘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해방과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다 월북을 하고 남은 2사람, 박인환과 김경린이 이제 부산 피난 수도에 가가지고 이복래나 김차영이나 조향 같은 사람하고 다시 의기투합을 해서 만드는 게 후반기 동인인데 아쉽게도 후반기 동인은 단 한 권의 동인지도 못 내고 이제 와야 되죠. 그래서 이 신시론 동인과 후반기 동인을 아울러서 후반기 동인이라고 별칭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렇게 시사를 쓰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하지만 신시론 동인과 이 후반기 동인은 반드시 구분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그 신시론 동인은 비유하자면 이상, 김기림, 김광균이 다 모인 모더니즘이고요. 이쪽 후반기 동인은 김기림하고 이상은 빼고 아주 뭐랄까요, 소심한 형식 실험에만 경주했던 분들입니다. 조향의 초현실주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조향, 이복래 이런 분들의 정치적 성향은 물론 분단과 전쟁이 있어서 그랬지만 완벽하게 보수화됩니다. 조향 선생을 좀 연구해 보시면 원래 세계사적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은 대개 다 좌파들인데요. 우리나라 초현실주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단 초현실주의라고 제가 명명하는데요. 아주 우 쪽에서도 상당히 우로 갑니다. 조향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상사에서 우 쪽을, 그러니까 사실 모더니즘은 제가 말하는 거는 리얼리즘은 망각돼서 배제돼 버렸고요. 한국 시사에서. 다음에 모더니즘은 축소 변형된 상태에서 이런 언어 실험의 초현실주의가 모더니즘의 본류인 것처럼 축소됐다는 거고요. 이 순수서정시는 박용철, 김영랑, 청록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박용래, 박재삼으로 이어져서 60년대 이후에 수많은 우리의 시인들, 지금 우리의 어른들이신, 지금 70대 중반의 어른들이 그때 막 등단하신 분들인데 이분의 순수서정시는 과잉 주류화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굳이 저널리즘적 용어를 쓰면 해방기라고 하는 요 5년
또는 전쟁까지 하면 8년이에요. 그러니까 45부터 53까지 해방전쟁기로 해서 8년을 한국 분단문학의 형성기로 보면은 저는 이때 한국 시사의 지형도 완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계속 착근된 역사인데요. 이 임화적인 요소는 망각돼서 버려졌고, 김기림적 요소는 축소돼서 조양적 요소로 갔고, 그다음에 이 박용철적 요소는 과잉 주류화돼 가지고 그것이 시의 본도인 것으로 통용된 역사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정치 담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는 정치 과잉으로 배제된 거고요. 하나는 형식 실험에다 정치성을 개입했는데 그 정치성만 배제하고 형식 실험만 이어간 거고요. 순수 서정은 정치성을 배제한 것을 시의 본도로서 교육하고 계몽하고 주류하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다룸으로써 지금 우리의 무의식에도, 여기서도 참여시나 저항시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심장 속에도 시란 그래도 정치에서 좀 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무의식이 형성되는 60년의 분단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표현하면은 저항시나 참여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심장 속에도 시란 본디 정치나 사회에 좀 거리를 두는 게 맞지 않나 혹시? 근데 나는 폭이 넓어서 저항시까지 좋아해. 뭐 이런 알리바이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일제강점기로 돌아가면 시는 정치와 이토록 한 몸이었습니다. 한 몸이었고 정치를 해석하는 패러다임만 세 개가 정립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으니까 그 팽팽한 균형을 다시 되불러서 정말 훌륭한 시인들로 이렇게 다시 재지형을 짜는 게 해방기에 대한 보상이자 응답이 아닐까 하는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